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5거래일 중 한 번꼴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가 증시에는 확실하게 힘이 되어준 모습입니다. 오늘 또 PCE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간밤 나왔던 지표들과 함께 시장 분위기 어떠했는지 꼼꼼하게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0.4%가량 오르면서 5,745.3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대형주가 잠시 흔들리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작용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가 매우 좋았습니다. 세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2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확정치가 기준으로 3%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잠정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함과 동시에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이 양호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8월 내구재 수주도 전월비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예상치가 3% 감소였기 때문에 보합만으로도 시장은 안도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중국발 재정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풍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히트맵 한번 보시면서 목요일장 흐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그래도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M7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이 0.51% 강세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마감했습니다만 엔비디아 0.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다른 반도체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알파벳이 0.52% 올랐고 메타가 약보합권, 아마존은 0.71%, 테슬라는 1%가량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부동산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유틸리티 섹터에 조금 더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히트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빅테크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밤사이에 소폭 올랐는데요.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목표 주가 $250로 잡았습니다. 중국의 판매 부진과 아이폰의 매출이 연관성이 적다는 건데요.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은 주로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판매가 잘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아이폰 매출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거는 프로 모델이나 그 이상의 고가 버전이기 때문에 중국의 판매 부진이 아이폰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밤사이에 소폭 강세를 보였죠. 미즈호 증권이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을 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빅테크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면서 엔비디아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가량 내렸죠. 하지만 10월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10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분기 인도량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로보택시 이벤트도 임박한 가운데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들썩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장중에는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14%대의 상승률, 그래도 꽤 큰 상승률로 목요일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실적을 발표했고 강한 AI 수요 덕분에 향후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제시하면서 주가에 강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영향으로 다른 글로벌 반도체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날 다른 반도체주도 함께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루의 주가 흐름인데요. 마이크론이 14%가량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홀딩스 그리고 램 리서치 모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 이슈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서 유동성을 풀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랐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지도부가 또 한 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관련주 이에 따라서 다시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중국 관련주의 주가 5거래일 차트 함께 보고 계시는데 중국 지도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정부 재정 정책과 정부 투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인식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중국이 지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했고요. 블룸버그도 성장 둔화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성장 둔화 그 자체는 우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미리 또 선제적으로 강하게 나서준다면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이런 이례적인 회의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한 모습들인데 중국 관련주 사실 전장에서는 다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목요일장에서 살아나는 움직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중국 관련 ET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좀 주춤했지만 목요일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밤사이에 12%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법무부가 회계 조작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힌덴버그가 저격한 이후 지금 미 법무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일 기준으로 액면 분할을 지난번에 예고했던 만큼 10월 1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과연 주가의 반등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밤사이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번스타인이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임 CEO가 나타났죠.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3개년 계획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다른 항공주 또한 함께 오르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날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이 3.796%를 2년물이 3.627%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이날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67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식 한 가지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배럴당 100달러라는 목표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즉 12월 증산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요가 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더 늘어난다라는 소식에 일단 유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온스당 2,700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전했고요. UBS도 내년에 2,900달러를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게 올해 들어서 금 가격이 크게 가파르게 오른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하거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목요일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S&P 500 지수 밤사이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경기 침체 시그널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죠. 일단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안심했습니다. 3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은 3.0%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고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우려와 달리 미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또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탄탄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서 18일 주간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3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이 한때 4.3%까지 가파르게 올랐지만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죠. 최근 투자자들은 성장 지표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된다면 기업 실적도 줄고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했기에 앞으로 증시가 계속 순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경제의 연착륙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계속해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밤 사이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한 몫을 제대로 해준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도 일컬어지는 마이크론이 호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다른 반도체주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월가의 판단 혹시 달라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은 말씀대로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 풍향계라고 하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업체이지만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가장 먼저 가늠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크게 상승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덕분이죠. 전날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1분기 가이던스도 추정치를 웃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특히 마이크론은 올해 들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 제조 사업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회사 측은 HBM 칩이 내년 생산 물량까지 이미 매진됐고 다음 분기에도 기록적인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황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호소는 AI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AI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첨단 메모리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강력한 AI 반도체 수요는 이런 예상이 틀렸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 앤드 컴퍼니는 AI 칩과 AR을 지원한 스마트폰 및 노트북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칩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I 관련 시장이 매년 40에서 55%씩 급성장해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기다리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음 이벤트에 주목할 것 같은데요. 다음 이벤트로는 바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가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은 오늘 밤 9시 반 8월 PC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사실상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고용 지표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졌는지 또는 예상보다 더 빨리 이 물가가 하락하면서 혹시 디플레이션 신호를 주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PC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 역시 같은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나온다면 연준 목표치 2%를 소폭 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PC 가격 지수를 확인한 이후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어젯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더5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주요 지표들이 대거 나온 만큼 하나씩 먼저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GDP 확정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동안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그리고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 확정치 3.0%로 확인이 되면서 그 전 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키워갔는데요. 일단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번 지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 잠정치 때와 비교해서 민간 재고 투자나 연방 정부 지출이 상향됐지만 비주택 고정 투자나 수출이 하향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그런 우려와는 달리 미국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요. 미국은 GDP 성장률을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하고 잠정치와 확정치까지 현재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참가자들을 또 한동안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은 바로 미국의 GDP인 국내 총생산과 그리고 GDI인 국내 총소득의 엇박자가 나왔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 국내 총소득도 함께 확인을 해보니까 그간 나왔었던 엇박자가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된 이후로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은 대체로 크게 밑들고 있었던 총소득의 성장률이 다시 한번 대폭 상향이 되면서 양자 간의 격차가 바로 좁혀진 모습이 나왔고요. 2분기 실질 GDI는 전기 대비 연율 3.4% 증가했다라고 미국 상무부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종전에서 1.3%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서는 대폭으로 개선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GDP와 GDI 자체에 대한 측정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 범위는 크게 나올 수 있지만 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크게 격차가 벌어질 때면 GDP나 GDI 둘 중 하나는 약간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낳기도 합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낙관적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GDI와 GDP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이 경기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까지 키워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될 고용 지표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수준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21만 8천 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록이 됐습니다. 일단 전주 대비해서도 1,000건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블룸버그 통신의 전망치였던 22만 4천 건도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이 실업률의 고통스러운 상승 없이 물가 안정성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죠. 시장은 이런 페드의 결정을 놓고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라고 해석했었는데 다만 오늘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현재 고용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오는 11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차례 빅컷을 다시 한번 단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고용 지표와 함께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다음번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은 내려갔습니다. 기존에는 62.9%였는데 오늘은 56%까지 하락이 됐는데요. 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C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다음 빅컷 시장 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주가 하락이 나왔죠. 슈퍼마이크로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법무부가 슈퍼마이크로와 관련돼서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 초기 단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주가는 장중에 14%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장 마무리는 12%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슈퍼마이크로 전직 직원이 슈퍼마이크로와 함께 찰스리앙 최고 경영자를 회계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공매도 업체인 힌데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가 회계를 조작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도 있었죠. 힌데버그의 이런 주장은 다음날 슈퍼마이크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을 지연한다라고 밝히면서 당시의 의혹은 증폭됐었고 해당 시기에서도 주가가 크게 내린 바 있습니다.
더 앞으로 넘어가서 과거 2020년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로 회계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7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냈지만 그 뒤에도 해당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며 슈퍼마이크로를 연쇄 상습범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슈퍼마이크로는 데이터 센터용 서버 업체로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이러한 이슈로 지난달부터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온 가운데 오늘 또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이슈를 전해왔죠. 주식을 분할 상장한다, 10대1 비율로 분할 상장한다라는 소식이었고 10월 1일부터 효력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움직일지 해당 종목도 함께 집중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3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현재 미국 빅테크 업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모습을 방불케 하는데 현재 구글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의 CEO로 영입했었던 구글의 전 CEO를 다시금 영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회사를 나갔지만 새로운 AI와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노엄 샤지어 창업자를 복귀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구글은 지난달 초 샤지어 등을 영입하고 캐릭터 AI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샤지어가 해당 계약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전했는데 2000년도에 구글에 입사했던 그는 2017년 생성형 AI 기술의 토대가 된 주요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도 있고요. 미나라는 이름의 챗봇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글은 안정성 등을 이유로 미나를 대중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었고 그 뒤로 2021년에 샤지어가 구글을 그만두고 캐릭터 AI라는 새로운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다시 구글이 그 캐릭터 AI와 샤지어를 영입을 하면서 27억 달러, 원화로는 3조 6천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한편 같은 날 전해진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소식은 정반대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오픈 AI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미라 무타티 최고 기술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라티 CTO는 본인 개인 소셜 계정에서 나만의 탐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물러나려고 한다라고 밝혔고 퇴사 이유와 계획은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챗 GPT의 어머니로 불렸던 무라티 CTO, 지난 2018년 오픈 AI에 처음으로 합류를 했고요. 챗 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에서 축출됐을 때도 이틀간 임시 CEO를 맡으면서 올트먼 CEO의 복귀를 지지한 바도 있었죠. 최근 오픈 AI에서 창립 멤버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존 슐먼 공동 창립자가 회사를 떠났고 엔스로픽에 합류를 했었죠. 그리고 5월 달에도 일리아 수츠케버 공동 창립자도 퇴사를 하면서 본인의 스타트업 SSI를 설립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의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회사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회사 자체가 영리 기업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AI 인재 영입과 관련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만큼 또 한 명의 인물로 인해서 해당 회사 안에서의 분위기, 또 기조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7월 이후로 처음으로 6만 5천 달러 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6만 5천 달러는 비트코인이 꼭 돌파해야 되는 저항 라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6만 4,200에서 6만 5천 달러의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면 연말까지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최고치까지 가격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분석이 있었고요. 지난 3월에 보여줬던 고점 이후로 연말 부근에 갈수록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심리적으로 작용했던 저항선을 2달 만에 돌파를 해준 만큼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물 쪽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 펀드와 관련된 거래량을 보더라도 현물 ETF 쪽으로 엄청난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도 현물에는 굉장히 든든한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줄 수 있겠고요. 이제 9월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만큼 업토버를 맞이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마이크론 카맥스 실적 발표, 파월 사전 녹화 개회사입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22만 4천 건이 예상되는데 21만 8천 건이 나왔고, 이 막대 그래프가 이 정도 크기인 것을 찾아보려니까 한참 가야 되네요. 2주간쯤 가야 되죠. 여기가 이 정도였습니다. 21만 건이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높은 25만 건에 육박한 적도 있었는데요. 몇 주 전에. 예, 일단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꼬르 실업률은 아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 줄어들고 있다는 거. 자, 이런 흐름들. 이거는 이제 FRB나 이런 쪽에서 반갑게 여기는 지표겠죠. 아, 실업이 잡히고 있네. 뭐 이럴 수가 있겠는데, 9월 15일에서 21일 실업수당 처음 신청한 실직자 수 22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고요. 전주에 22만 2천 건이었습니다. 4천 건 정도 감소했네요. 그리고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가 22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회했네요. 그렇죠? 예상치도 하회했고 전주 대비도 감소했고, 대신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8일에서 14일 기준으로 주간 183만 4천 건, 직전 주 대비해서 1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했지만 새롭게 실업자가 되신 분들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잘 나왔었는데 5시 5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정리돼서 이제 표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자, 93%, 2023년도 4분기 비해서 93%. 아, 엔비디아만큼 나오나 이게 마이크론이? 지금 그쵸? 이 마이크론은 저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거 엔비디아랑 같이 가서 놀면 어떡합니까 이거? 7.75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작년 동기 2023년도 4분기에 1.43 빌리언 달러 손실이었는데 887 밀리언 달러로 순이익 전환을 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79. 당연히 전년 동기에는 1.31 마이너스 손실이었습니다. 자, 다 전환시켜버렸네요. 그리고 순이익을 조정해주자 주당 순이익이 더 올라갔습니다. 1.18로 올라가고요. 1.07 손실이었던 것이 1.18 이익으로 바뀌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자, 지금 컴퓨터 앤 네트워킹 비즈니스가 39% 차지하고 있고요. 모바일 비즈니스가 24.2, 인베디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가 15.1이고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21.7. 비중이 아주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은 아주 좋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컴퓨터 앤 네트워킹 비즈니스랑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100% 이상 지금 매출액이 성장했네요. 아, 대단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지금 60%가 넘거든요. 매출액 비중이.
매출액 비중이 60%가 넘는 섹터가 다 매출액이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장률이고요. 결국에 D램이랑 낸드 플래시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맨날 마이크론 실적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이크론 회사가 미국의 IT 회사 중에 가장 먼저 내놓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만의 시가총액 1위는 TSMC잖아요. TSMC는 완전 다른 모델이죠. 파운드리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 사업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아무리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TSMC와 마이크론의 연관성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연관성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항상 눈여겨보는 것이고 이게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항상 갭상승해서 출발하고 이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금 D램이 69% 매출액 성장했고요. 낸드 플래시가 31% 성장했네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다 굉장히 회복세를 보였고 그때 이 CEO 말대로 결국 그거죠.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기 나오죠.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매출액 이 꽤 늘었다. 그리고 이 D램도 데이터 센터 D램.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 센터 폭증이 엔비디아의 GPU, CPU, 뭐 슈퍼칩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뒷받쳐주는 D램, 낸드 플래시 여기에 상승을 가져온 거예요. 결국 얘도 지금 결국에 인공지능의 수혜를 봤죠. 자, 이 수혜를 뭐 우리나라 기업도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네, 아주 뛰어난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급등을 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며칠 전에 오토존에 이어서 카맥스까지 이번 주에는 그렇죠. 자동차 관련 회사들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자, 카맥스 오토존 실적 좋게 나왔죠. 카맥스 레비뉴 7빌리언 달러 마이너스 1%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플러스 12% 증가했네요. 132.8 밀리언. 그다음에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또 여기는 딜루이트라고 해놨어요. 넌 GAAP랑 딜루이트랑 같은 말이에요. 결국 조정해준 주당 순이익이니까 13% 증가해서 0.85. 그로스 프로피트는 9% 증가한 760.5 밀리언 달러네요. 지금 여기에 지금 유즈드 바이클 세일스 결국에 요게 지금 다 차지하고 있죠. 얘네 80% 그냥 차 파는 회사인데 지금 80.9%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 늘었고요. 홀세일 바이크 세일스는 마이너스 13%입니다. 근데 비중이 16.5밖에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매출액은 조금 줄었는데 이익단에서 다 성장했죠. 그렇죠? 매출액은 1%니까 거의 보합 상태고 2024년도 2분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줄었네요. 비교 대상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유통업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비교 대상 매출 EU 조기 기업 매출 성장률이 4.3%에서 0.2%로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일까요? 어닝 쇼크일까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매출액이 6.83 빌리언 달러 예상되는데 7.01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2.67. 3분기 연속 쇼크 나오다가 4분기째 드디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지금 한 번 주고받고 있네요. 이번엔 쇼크가 나왔네요. 0.85. 근데 이거 쇼크라고 하기는 딱 맞게 나왔네요. 그냥 0.85인데 0.85 나왔습니다. 원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쇼크로 표시는 됐는데요. 부합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7.21만 오르면 지금 평균 목표가에 도달됩니다. 79.86. 그리고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 3바이 3홀드 원셀. 의견이 많지는 않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봉 고점 추세선과 저점 추세선 터널을 가고 있었는데 지금 밑으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밑에 가보면 또 저점 연결한 추세선이 있는데 거기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 바닥에서 계속 지금 기고 있네요. 지금 50주선이죠. 50주선을 저항으로 가다가 50주선 위로 올라가야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데 이 문제는 50주선 위로 올라왔지만 위에 200주선이 있다는 것이죠. 50주선과 200주선 사이에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끼어 있습니다. 여기 2023년도에도 계속 200주선의 저항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200주선의 저항을 미리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벗어나야 돼요. 200주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에도 이게 걸려 있군요. 역시 200주선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0개월선이 또 위에 있었어요. 자, 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인데요. 50개월선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지지를 받았는데, 그렇죠? 딱 보이죠, 지지가. 이 50개월선이 결국에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깨면은 하락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반등인데, 지금 여기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지지를 못 받고 반등을 하려면은 저항이 된 거죠. 밑에는 200개월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월봉에서도 200개월선과 50개월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50주선과 200주선 사이에 끼어 있죠. 정말 답답한 모습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벌써 1년째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을 결국 벗어나는 순간이 그 주가가 결정되겠죠. 관건은 월봉에서 이 50개월선 이걸 깨는 건데요. 지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 우리 무슨 축사나 이런 것처럼 그냥 비디오로 틀어서 나온 거예요.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사전 녹화된 거죠. 자, 그래서 국채시장 컨퍼런스에 나왔는데, 자, 파월 의장이 2026년 5월 달까지 임기거든요. 자, 트럼프가 되면은 재임명 안 할 가능성 거의 99.98%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은 뭐 오바마 바이든을 이으니까, 그렇죠? 아마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가봐야 되는 일이고 2026년이면 이제 2023년도 다 갔으니까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반이죠.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고 그동안 4번의 대선을 거쳤다고 했고 많은 일을 거쳤고요. 코로나도 겪었고 이번에 또 그렇죠? B컷을 단행할 때 한 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지금 소외가 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국채시장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얘기 안 했습니다. 제 뒤로 가볼까요? 그리고 그냥 인사말이야 이거 할 기회도 없었죠. 한 2분, 2, 3분짜리 그냥 던지고 가는 건데 녹화된 거예요. 그 우리 많이 하잖아요. 축제 때. 고등학교 축제 때 미리 연예인 거 따가지고 앞에 쏴주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10회 연례 미국 재무부 시장 컨퍼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0년째는 약간의 놀라움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입니다.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웠던 이 모임 중 첫 번째 모임이 그리 오래전 모임이 아닌 것 같아 놀랍습니다. 자, 이게 10년 전에 이 컨퍼런스가 시작된 계기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 2014년도가 버냉키에서 옐런으로 FRB 의장이 바뀌었던 그때거든요.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돈을 쏟아 부은 다음에 옐런이 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FRB 의장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 뒤로 채권 시장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해서 컨퍼런스가 열린 거예요. 자, 뒤로 가볼까요? 2015년 처음 모인 이후, 그쵸? 2015년도에 이제 처음 모인 거예요. 그 2014년도에 옐런이 들어오고 옐런은 지금 재무부 장관이 되어 있죠. 재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지금 연착륙한다,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국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적이다. 이런 칭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크래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뭔가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그 유동성, 그게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국채 가격의 급등락이. 그래서 플래시 크래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2015년도에 처음 모였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좀 겉으로는 포커페이스지만 마음이 여러모로 약간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제 내피셜로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실무그룹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첫 번째 연례 미국 국채시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고 이게 벌써 이제 1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플래시 크래시가 큰 폭의 국제가격 변동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게 됐다. 이런 거를 그냥 쫙 말했죠. 뭐 우리가 10년, 20년 단위로 그렇게 특별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지금 더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반대표 하나 나왔죠. 이거 맨날 요즘에 카시카리 많이 나왔었죠. 근데 카시카리는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괜히 그 매파적인 발언하고 뭐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나오는데 투표권이 없습니다. 카시카리는.
그 매파 중에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은 보우먼 이사예요. 그 여자.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공화당에서 임명한 매파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반대한 게 2005년 그린스펀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파월을 흔들고 있죠. 2005년도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회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7명에다가 파월 의장 포함해서 7명에 플러스 1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맨날 그냥 투표권 있어요. 평생. 그 8명에 나머지 4명은 지방 연방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횟수로 따지면 반대표가 나온 횟수로 따지면 오히려 비주류인 파월이 더 적어요. 버냉키랑 옐런이 훨씬 더 많아요. 횟수로는. 근데 그 언론에서 따지는 건 뭐냐? 아까 8명 이사회 중에서 반대표 나온 게 2005년도 이후에 20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면서 4명이 돌아가면서 7명 중에 4명이 돌아가면서 1년마다 계속 바뀌는 그 연방 지역 은행 총재가 반대한 거는 파괴력이 적었는데 이사회에서 반대한 거는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존윅 보면은 이사회가 그 상위에 있잖아요, 맨날. 그런 데서 반대가 나왔다는 걸 크게 부각을 시킨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버냉키든 옐런이든 그거보다 반대표가 훨씬 적었고 자기는 이 사람은 경제학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지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 뭐 의장을 한다고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 출신인데 경제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B컷을 쳤는데 보우먼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고 25bp 베이비컷이라 같은 쪽인지 몰라도 만장일치 의견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회를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활약했던 10년 전을 꼬집어가지고 옐런이 지금 계속 지원 사격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4년 단기로 끝나고 재무장관으로 갔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거를 밝히는 이 소회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내피셜이. 우리는 원팀이다. 그런 걸로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했고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비주류고 변호사 출신이고 흔들었고 4번의 대선을 거쳤고 뭐 트럼프가 나가라고 하고 민주당 의원이 나가서 빨리 휴가간 파월 불러다가 비컷 쳐라. 곳곳에서 흔들어도 고지식하게 맨날 똑같은 차림으로 맨날 똑같은 표정으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만 일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B컷으로 대동단결, 파월 크러쉬. 오늘 경제 지표가 여럿 나왔고 또 미국의 경제가 탄탄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제 굿이라고 외쳤는데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 GDP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했습니다. 확정치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3단계로 나눠서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그 마지막 단계인 확정치가 3%로 공개가 됐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는데요. 어떻게 해서 3%가 나왔나 보니까 민간 재고 투자 그리고 영방 정부의 지출이 상향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3%라는 숫자는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결국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 2분기뿐만이 아니라 1분기도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6%로 기존에 발표됐던 1.4%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건데요. 이 역시 개인 소비 지출이 탄탄한 덕분이라고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 살펴봤고요. 내구재 수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내구재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내구재가 여기 있고요. 비내구재가 여기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내구재는 3년 이상 길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전거 나와 있는데요. 이보다도 더 덩치가 큰 자동차나 항공기도 모두 내구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구재 수주가 좋았냐 나빴냐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고요. 즉 경기 동향까지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요. 내구재 수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8월 내구재 수주가 7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보합이기는 하지만 시장 예상치가 3% 감소였던 것을 생각하면 0%도 참 반가운 0%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경제 지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노동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에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실업보험을 새롭게 신청한 사람들이 21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4천 건 감소하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4개월 내 최저를 기록함과 동시에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러니까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주 대비 늘기는 했습니다만 계절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보는 4주 이동평균 수치를 보면요. 역시나 전주 대비 3만 건 이상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함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 지표 함께 살펴봤는데 모두 다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였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결국에는 소비가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분기 GDP 성장률이 3%인 거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탄탄한 소비 덕분이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8월 내구재 수주가 7월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점, 소비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부분은 노동시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표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노동시장을 보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있냐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소비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세 가지 지표 모두 소비가 탄탄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이 소비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양호하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키우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결국은 인플레인 것 같습니다. 소비가 강해지다 보면 다시금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 경제는 굿이라고 외칠 수가 있겠는데 인플레만 자극되지 않는다면 굿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great을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연준도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인플레가 다시 오르지 않고 순조롭게 하향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밤 PC 가격 지수,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 부분 두 눈 크게 뜨고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인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세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경제 지표들 모두 미국 경제가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다시금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도 계속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나서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도 살아있고 중국 경제도 함께 살면 시장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어제 국내 증시 모두 정말 강한 오름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M축 통화 공급량 자체도 증가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올라주는 부분은 증시에게는 확실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증시 안에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 자체가 모두 증시의 우호적인 부분들은 확실한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저희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